안녕하세요. 파맥스입니다. 지난달 이제 제6회, 지난달 6월 말이었죠. 이 약사 예비 시험이 치러졌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시선은 이제 2026년 내년 시험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회는 이제 각기 다른 출발점에 계신 약사님들이 함께 하셨을 건데, 뭐, 첫 번째가 이제 이미 이번 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지난 준비 과정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또 전략을 다시 세우실 필요가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부족했는지, 정확히 짚는 게 이제 합격의 출발점이죠. 반대로 또 내년 시험을 첫 시험으로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제 바로 그런 방법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했고요. 저희가 분석한 최신 약사 예비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026년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고요. 먼저 이제 그 시험 분석 그리고 전략을 설명해 주실 파맥스의 메인 튜터 한국약학 석사님 이제 제이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작년 2024년 약사 예비 시험에서 이제 전체 수석 합격하셨던 미국 약사님, 이제 줄리 약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26년 파맥스의 약사 예비 시험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의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좀 양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통계와 자료를 보는 2025년 약사 예비 시험 결과 리뷰. 그다음 두 번째가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과목별, 교시별, 그룹별 분석을 좀 해보고요. 세 번째가 약사 예비 시험 과목하고 그다음에 해외 약대 이수 과목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네 번째 약사 예비 시험 기출 문제 분석.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약사 예비 시험은 이제 과연 해외 약사들에게 왜 어렵게 항상 느껴질까?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래서 그동안 합격하셨던 약사 예비 시험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전략이 어떤 건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파맥스의 내년 2026년 약사 예비 시험 대비 합격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2025년 한 달밖에 안 됐죠.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결과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그 지난 3년간의 이제 약사 예비시험 합격률 추이인데요. 2023년에는 27.2%였던 합격률이 작년에 이제 2024년에 46.4%까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 금년 시험에서 15.5%로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처럼 합격률의 이제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서 단순히 이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2024년 8월 설명회 때도 이례적으로 이제 그 46%라는 그 작년의 합격률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분석대로 사실 이제 올해 합격률이 정확히 이제 15.5%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약사 예비 시험이 처음 시작된 게 이제 2020년부터인데 전체 흐름을 한번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8%에서 시작했던 합격률이 2023년까지 20%까지 오르다가 작년에 46.4%로 폭등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15.5%로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이 시험의 특징이 명확해지는데 안정적인 추세라는 건 없고 이 높은 변동성 자체가 그냥 시험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는데, 그럼 내년 2026년 합격률은 과연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그런 숫자를 지금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번에는 이제 그 약사 예비 시험이 아니라 한국의 의사 예비 시험, 치과 의사 예비 시험을 사례를 좀 볼게요. 이제 의사나 치과 의사 예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합격률이 40%에 가까이 넘긴 해도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제 그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시험들이 10년, 20년 가까이 20, 30%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약사 예비 시험도 결국은
이제 6년밖에 안 되는 약사 예비 시험도 결국은 비슷한 수준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단순히 20%, 30%라는 숫자보다 이제 출제 기관, 약사 예비 시험 출제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그 합격률을 만드느냐.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김 선생님의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런 지표들을 볼 때 이런 약사 예비 시험 같은 출제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나라에서 내는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오피셜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수를 조절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의 수를 계속해서 조절해야 되고 왜냐면 이거 다음 또 여러분 이 시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면허를 따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보는 외국에서부터 들어오시는 면허를 원하시는 해외 출신 의료 전문가 분들의 수를 항상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치과 의사 예비 시험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약사 예비 시험도 보시면은 20%대에서는 여지없이 튀어 오르는 걸 보셨고요.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30% 혹은 40%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지없이 떨어지는 것을 아마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들이 원하는 그 합격 퍼센트가 한 20% 중간대 정도가 아닐까라고 좀 합리적으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격대가 15%가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 2026년 시험은 그래도 이번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혹은 경향성이 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2025년 약사 예비 시험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213명 중에서 응시자 중에서 합격자가 33명, 그래서 전체 합격률은 15.5% 정도였어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셨겠는데 이제는 정말 체계적인 전략 없이는 합격이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기관을 뭐 학원이라고 하죠.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더욱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고를 때 보통 두 가지 숫자를 이제 보게 되실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째는 합격자 중에서 합격 점유율, 말 그대로 이제 전체 합격자 중에서 그 학원 출신이 몇 명인지 보여주는 숫자고, 둘째가 수강생 대비, 그 학원의 수강생 대비해서 합격률, 실제 수강생 중에서 몇 퍼센트가 합격했는지 알려주는 숫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약사님들이 내가 합격할 가능성을 보려면 이 두 번째 지표인 수강생 대비 합격률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강생 대비 합격률이 중요할까 보시면 첫 번째 합격자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착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원이 이번 시험 합격자의 33명 중에서 26명이 자기 수강생이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학원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총 수강생이 몇 명이었는지, 즉 분모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숫자는 수험생 개인의 이제 합격 가능성과는 사실상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죠. 둘째, 파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보다는 결과의 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제 시험에서 파맥스 수강생 대비 합격률이 약 19%였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 15.5%는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숫자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질적인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면, 2024년에는 이제 전국 수석,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예비시험 전체 수석, 지금 오늘 참여해주신 줄리 약사님인데, 이제, 전체 수석을 배출했고, 두 번째, 올해 2025년에는 159점의 차석, 합격하신 분을 배출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파맥스의 응시생 중에 약 40%가 110점 이상을 획득했고, 이번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몇몇 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실력을 합격선 위로 끌어올린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또 파맥스 수강생 중에서 약 70%는 실제로 이 시험에 올인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재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약사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셨던 분들이고 또 수강생 중에서 45%는 시험, 주로 이제 일본 약사들이 될 텐데 시험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결과를 낸 게 이제 저희 시스템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그 약사님들의 시간과 비용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고를 때 규모에 압도당하지 말고 이 질문을 꼭 먼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귀학원, 당신의 학원의 수강생 대비 실제 합격률은 몇 퍼센트인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공식적인 자리라서 조금 좀 이렇게 라이브하게 완곡하게 표현을 할 텐데 사실 저 합격 점유율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는 표현이고요. 저거는 엄밀히 말하면 외부에 보여줄 데이터는 아니에요. 예. 저거는 이제 내부에서 보통 성과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케팅이 얼마나 잘 됐냐를 말할 때 쓰는 지표지. 뭐 저걸로 어떤 거를 이제 그러니까 좀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합격. 왜냐하면 1,000명을 받았으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 더 많이 받았으면 그냥 올라가는 건데 결국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가 합격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줄리 약사님께서는 이제 작년 수석하셨던 분으로서, 예, 작년에 파맥스를 선택하셔서 이제 학습을 준비하셨을 때, 파맥스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셨나요, 작년에? 제가 작년에 파맥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파맥스는 이제 다른 여타 학원이랑 다르게 100% 온라인 기반으로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이랑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학원에 가게 되면 뭔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에 비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파맥스는 이제 1대1 화상 멘토링 수업을 통해서 학습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이 학원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제가 들은 거에 비해서 자료가 좀 압축되어 있다, 좀 잘 요약이 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작정 많은 양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빈출 개념 위주로 집중해서 알려주시고, 1대1 튜터링이나 멘탈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파맥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2025년, 전체 응시자들의 점수 구간별 분포를 좀 볼게요. 여기서 가장 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110점대 바로 합격 결정 구간인데요. 이제 120점을 눈앞에 두고 불합격한 이제 가장 아쉬운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작년에는 12% 정도였는데 올해 14%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곧 이제 공부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결정짓는 마지막 몇 문제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10점에서 120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를 정확히 잡아내는 전략의 문제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맥스 수강생의 약 40% 정도가 이 110점 이상의 구간을 에서 점수를 받았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이 합격 결정 구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구간을 이제 돌파할 전략을 가장 깊이 고민해 온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110점대 점수 획득하시고 불합격하신 이번 시험에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비 시험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 이 점수대 분들은 이제 많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넘어갔는데 마침 그 해의 시험이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운대랑 맞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손 사이사이로
이제 좀 새어나간 개념들 때문에 안타깝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이번도에 많이 합격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나이브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가운데라서 똑같이 준비하셨던 대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멍구멍 세워 나갔던 개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채워가는 식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준비하시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합격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줄리 약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0점대는 사실 한두 문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아는 걸 확실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는 개념인데, 분명히 본 적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막 기억이 안 나서 찍는 안타까운 경우를 연습을 통해 최대한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작년 예비 시험 때는 그냥 맞추라고 낸 것 같은 선물 같은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려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선물 같은 문제들로 메꿀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고, 출제 경향 또한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들이 꽤 나왔다고 하니 그에 맞는 이론 보완도 물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의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약사 예비 시험 과목별, 교시별, 그룹별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약사 예비 시험 과목을 분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교시별이 아니라 저는 보통 OT를 드릴 때 공부를 이제 출신 면허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약사면을 따오신 국가에서 배우신 과목이랑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과목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과목을 설명드릴 때 다음과 같은 과목의 성격 따라서 분류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뭐 교시별로 안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고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은, 물론 아실 분들이 아마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약학 부분은 이제 저희 약간 효자 같은 과목들이죠. 그러니까 대중이 약사, 이제 우리나라를 항상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약사들에 대해서 대중이 바라보는, 좀 기대하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 몸에 대해서 내 몸이 어떤지, 내가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를 물었을 때, 이 몸이 이러하니까 이런 약을 써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들은 이 생명약학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 다양한 나라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 기준을 가장 시험을 많이 보는 비율인 이제 미국 같은 것들 좀 기준 삼으면은 임상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좀 친숙한 과목들이 여기 쏠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양리학, 이게 의대 쪽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약학계에서는 이 약물학으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만 좀 관용적인 표현이라 두 개 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MOA라고 하죠. 이제 약의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해서 병이 치료됐는지 뭐 그런 과목이고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항상 잘 아시더라고요. 두 번째 거는 패솔로지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마찬가지로 아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생리학이 추가가 되는데 뭐 이거를 추가나 안 추가나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알려면은 망가지기 전 정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태생리학 슬래시하고 생리학이 있긴 한데 두 개 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근데 생리학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비율은 매년마다 달라지긴 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방약학, 요거는 예방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뭐 보통 미생물 면역학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 약간 면역학 느낌이 나죠. 뭔가 이제 예방한다 그러면은 면역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저 약사로서. 근데 아니고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톡시콜로지, 독성학에 가까워요. 물론 독성학이 예방약학 안에 한 단원이긴 합니다. 예방약학은 더 포괄적으로 이제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위생학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더 포괄적으로 뭐 유병률이라든지 뭐 좀 이제 공중보건 개념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역시 가장 양이 많은 것은 4단원인
그 독성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하면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그게 곰팡이일 수도 있고 중금속일 수도 있고 뭐 주변에 날리는 어떤 성명 가루들 이거 다 독성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독성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걸 예방하자라는 의미에서 예방약학입니다. 자, 미생물 또는 면역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테니 뭐 미생물, 그렇죠? 미생물에 대해서 배우고 또 미생물의 중요한 게 뭐죠? 미생물에 어떤 미생물에 작용하는 그런 어떤 항생제들 그런 내용 그런 것들 항생제 약사면 당연히 잘 알아야 되니까 면역학들 딱 얘기하면은 뭐 B세, T세, 뭐 매츄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1상, 2상, 3상, 4상 뭐 면역 반응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면역학입니다. 뭐 인터루킨들 종류들도 공부하게 되고 사이토카인들 종류도 공부하게 되고 아마 무조건 여러분들 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약사님이시라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공부의 깊이가 다를 뿐이지. 생화 이게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 라고 부르는 과목이죠. 요것들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게지만 대부분 다 이 뭐 언더그레이지 시스템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저학년 때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생화학 같은 경우는 세 파트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조생화, 그 다음에 네, 대사생화학, 이제 구조생화학이 스트럭처럴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리고 대사생화학이 이제 메타보릭 바이오케미스트리, 마지막이 유전생화학입니다. 제네릭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래서 이제 구조생화학은 우리 몸을 이루는 그 물질들을 약간 분자 단위에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대사생화학 같은 경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사 과정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글라이콜라이시스 하면은 다 아시죠? 해당 과정. 요거를 못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렙 사이클이라든지 전자 전달계,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사이클들을 공부하는 거고,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아미노산 대사 과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합성 혹은 대사 과정이라든지 많잖아요. 그걸 다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암기할 게 많아요. 좀 단순 암기가 필요한 그런 과목이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생명. 뭔가 딱 들어봤을 때 생명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생명약학이라 그래서 부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약학입니다. 뭐 산업이라고 써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화학약학, 화학에 가깝다라고도 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industrial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합성화 기초,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이미 관용적으로 다른 학원에서 우선적으로 붙여버려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유기화학입니다, 유기화학. 가끔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유기화학이라고 불러요. 제 전공이기도 하고, 제 석사 전공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유기화학이라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목은 학계에 존재하지도 않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어쨌든 이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저학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전에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떠한 시약을 넣었을 때 어떠한 뭐 이제 물질이 나오냐 뭐 이런 과정들 뒤에 이제 그 예비고사 나왔던 그 저희가 보거나 키워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떠한 과목인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기화학 있고요. 올고라고도 부르죠. 합성학 같은 경우는 이 올고랑 좀 다른 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올고는 엄밀히 말해서는 이 원리를 배우는 유기화학은 원리를 배우는 학문이고요. 저희가 어떠한 물질에서 어떠한 물질로 넘어갈 때, 어떤 시약을 썼을 때, 어떠한 작용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이유, 원리, 이런 걸 공부하는 거라면은, 이제 의약품 합성학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합성하고 싶은 약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케타민인데, 이제 항상 1번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케타민 구조를 들어드리면은,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약물들이 많은데 뭐 한 200개가 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구조를 케타민을 합성한다고 치면은 그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6스텝인가 그런데 시작 물질부터 이 정해진 합성 루트를 따라가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학 기초 유기화학은 이런 정해진 루트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트 사이마다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었다면은 합성학은 이 정해진 루트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단순 암기로 거쳐가는 그 중간 생성물들의 뭐 모양, 최종 생성물의 모양, 스타팅의 모양,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약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제 케타민 구조를 제가 그려드렸어요. 아까 클로로기가 붙어 있었는데 이 클로로기를 그러니까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클로로기를 제가 F로 바꿨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이 케타민이 작용을 할 때 이게 작용 시간이 길어질 것이냐, 짧아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 구조와 우리 몸 안에서의 생리 상관관계, SAR이라고 부르죠.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입니다. 줄여서. 그래서 SAR을 부르는데 여러 약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약물들의 한 부분마다를 어떻게 바꾸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이 바뀌는지 그 원인을 찾고 혹은 그 원리를 알았다면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약물을 디자인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게 의학화학입니다. 의약품 합성학이 어떻게를 제시했다면은 이제 의학화학에서는 어떤 걸 합성할지를 좀 이렇게 정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제가 맡은 과목으로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 물리약학 같은 경우는 모든 약물은 고체, 그죠? 액체, 기체예요. 고체라고 하면 뭐죠? 태블릿, 캡슐 이런 거 있죠? 액체라고 하면 뭐죠? 엘릭서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기체는 뭐예요? 에어로졸, 저희 뿌리는 파스, 기체죠. 그래서 이 약물들을 그냥 약물의 그 물질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탱지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레벨에서 이 고체, 액체, 기체로서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몸에서 작용할 수 있는지, 몸 안에서 얼마나 빨리 녹는지, 몸에서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물리학학입니다. 뭐가 많겠어요? 예, 공식이 많겠죠. 요게 이제 기조가 올해 살짝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 거의 그러니까 안 나온다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이 물리학학이랑 이 분석학이랑 서로 합작을 해서 계산 문제를 작정하고 내기로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제가 뒤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예정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공식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 공식들의 의미들, 화이트 휘트니, 휘구치 모델 이런 것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일본 쪽에서 좀 이런 걸 또 자세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물리약학에서 그런 원리를 배웠다면은, 이 약제학 쪽에서는 그 원리를 적용해야겠죠. 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지, 포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컴파운딩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공정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 포뮬레이션, 컴파운딩 하면은 저희가 들어가는 부형제들이 많아요. 어디티브들이라고 하죠. 저희가 API라고 부르잖아요. 그 약물들, 그 약물로서 작용하는 물질은 API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보통 태블릿 하나를 보면은 이 전부가 API인가요? 아니죠. 이 일부만이 API고 이 전체는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요. 저도 이쪽 전공은 아니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뭐 당 코팅이 되어 있다든지 녹말이 들어 있다든지 저도 공부했던 기억이 있네요. 희미하게.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데 이런 부형제들이 기제들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암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물리학학에서 이론을 배웠다면은 약작에서는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약작 안에 약동학이랑 양력학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동학을 더 주로 공부하게 될 거고 뭐 영어로 하면은 PK, PD죠. 요거는 이제 또 미국 같은 곳에서도 공부를 한 학기인가 두 학기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약대도 잠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의약품 분석학은 이제 아날리틱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요 세 과목에서 합성한 물질들 있죠? 그럼 물질들을 어떻게 확인하죠? 그 확인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IR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거시적 세계니까 미적 세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IR, 알파 T, NMR이라든지 뭐 더 뭐가 있을까요? LCMS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법들로. 그래서 그 기법들의 그 기계들의 원리, 그 데이터를 읽는 방법 이라든지 원래는 여기 이제 정량 파트, 정성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희가 정성 파트만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량 파트도 같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물리학과 더불어서. 그래서 정량 파트에는 진짜 어떤 농도에서 프리시피테이션, 석출이 되는지, 뭐 pH 계산하는 핸더슨 하세바요식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계산하는 내용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생약 같은 경우는 생약, 내추럴 프로덕트라고 하면 좀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내추럴 프로덕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 식물, 이제 동물, 광물 다 포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식물이에요. 98%는 다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이제 막 원료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생약이 아니에요. 이게 생약까지 불릴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약간 한약방 갔을 때, 한약방 가시면은 뭐 자르거나 약간 뭐 어떻게 말리거나 그 기준들까지만 저희가 생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감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뭐
밝은 그런 것들이 다 생략에 포함되어 있고 단순 암기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 생략들의 뭐 그 속하는 종속 과문 뭐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명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표 성분이라든지 그 지표 성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그 활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먹었더니 뭐 몸 안에서 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기하는 학문이 생략입니다. 자, 약물 치료학. 이건 또 이제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과목이죠. 약사인데 약물 치료학을 모른다. 비웃음을 당해도 전 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들이 약사들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는데,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저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 이거 부작용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막 설사가 한다. 그랬더니 어느 약을 줄여야겠냐? 당연히 약사라는 건 너무 중요한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이 과목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쪽을 잘 못합니다. 제 전공은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잘 모르지만 당연히 대다수의 약사님들은 이쪽을 훨씬 더 친숙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중요한 과목이다. 가이드라인 공부하는. 이제 실무 실습, 요걸 좀 헷갈려 하시는데 약간 약물 치료학의 아류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FM대로 모든 걸 다 암기하셨다면은 약물 치료학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실 뭐 약국 약사님들 혹은 이제 병원 약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가이드라인들을 다 암기해서 일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매우. 보통은 아주 자주 쓰이는 개념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체화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체화해야 되는 좀 더 저희가 처방 검토를 하잖아요, 약사로서. 처방전이 오면은 그래서 그 처방전에서 걸러내야 되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따로 뽑아놓은 게 약국 실무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안에 뭐 약사의 윤리 강령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시험에서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가 볼 시험에서는 예비고사에서는 중요도가 좀 사이드로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양무행정 이제 예시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약사가 인슈런스 보험 같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는 아니긴 한데 한국에서 뭐 이렇게 약국에서 보험 상담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약사로서 그런 보험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제도가 어느 심평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건복지부가 뭘 정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학문인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좀 효자 같은 과목이라서 이번에도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나왔다고 좀 리뷰가 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냥 하시면 돼요. 한국 약사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알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저희는 작년까지는 그 자료만 제공했던 과목인데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이제 맡아서 가르칠 예정이긴 합니다. 요게 이제 점점점 비중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난이도 너무 어렵게 나오고 문제 개수도 한 7, 8문제로 정도로 나와서 사실 이 과목 자체를 가르칠 수 있는 약사님이 전국에 몇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약사님을 뛰어넘어서 약간 공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필요한데 한국 약대의 약간 교수님들조차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품질 제조 관리라는 게 GMP 들어보셨나요? Manufacturing Practice. 그래서 약간 다큐멘테이션들, 그런 공장들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을 적는 그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공정들을 가르치는 학문이라서 좀 공장에서의 그런, 뭐랄까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분들이 쉽지 않죠. 찾기가. 그분들을 이렇게 붙잡아다가 강의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도 어, 제가 이쪽을 전문적으로 더 이런 데서 배우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제공할 예정이고 그러한 사유로 작년까지는 제공을 안 했었고 원래 자료만 제공을 해드렸던 과목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번 올해 봤던 시험에서부터 좀 양도 많아지고 문제도 점차 더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대응을 할 예정인 과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7과목 혹은 뭐 이걸 따로따로 본다면 18과목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제 과목 설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그 다른 나라랑 좀 이렇게 비교하는 섹션이 있을 텐데 여기서 한 그 설명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숭덩숭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페이지에는 이제 약사 예비 시험 17개 또는 18개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해외 약사님들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그 약사 예비 시험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전체 과목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해외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처음 배우는 과목들이다라는 느낌일 거고요. 이제 전체 과목 중에서 이제 해외 약대 교육 과정과 유사성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맨 좌측에 첫째, 한국형 신규 과목이다. 약 9개. 그래서 해외 약대는 없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유사 개념 과목 정도 4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핵심 개념은 익숙하실 수 있는데, 한국 시험 기준에 맞춰서 세부 내용을 다시 보완하고 정리해야 되는 과목,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동일 과목 4개 정도. 그래서 과목명은 뭐 같아서 거의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약물치료학 같은 거죠. 그리고 출제 범위나 문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약사 예비 시험 과목들에 대해서 교시별로 시간과 그에 맞는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뭐 아까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목 성격들로 나눠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교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이 교시를 나눈 기준이 나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냥 나라에서 내는 시험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어차피 저희가 공부할 때는 그 과목 성격들 기준으로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눈으로 이제 요 과목들끼리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학, 약품생화학, 생약학, 인체생리학, 위생물학, 경제생리학 이 중간에 이렇게 좀 잘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도 이제 합성학, 아까 유기화학이라 불렀던 합성학 기초, 의학화학 이제 한번 자르고 이제 여기서 한번 요렇게죠. 요렇게 자르고 품질제조도 이게 응용 임상약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기초 같은 과목들을 응용한 3영역에 있던 과목인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역에도 예방약학, 약물치료학, 약물학, 약물행정, 약국, 실무실습 뭐 이렇게 들어 있다. 그래서 한 문제 이게 중요해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여기 있는 이 분류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이렇게 1분에 몇 문제다? 한 문제다. 보통 이게 꼭 이 시험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내는 뭐 다른 이제 그 분야 있잖아요. 약학 말고 분야에서도 보통 1분에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뭔가 1분에 한 문제가 넘어갈 것 같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도 약간 정량적 문제들이 많이 의도적으로 포기된 경우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약사님들이 아닌 분들 예외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에 한 7분, 열에 한 8분 정도 약사님들이 계산을 싫어하세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유기화학은 이렇게 계산이 많은 과목이 아니어서요. 하지만 그런 과목 계산을 하다가 1분에 이제 한 문제 푸는 게 넘어가고 그럼 다음 문제야 또 시간에 많이 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계산 문제 작년까지는 정말 조금 나왔으니까 줄여밟고 가자. 라는 의미에서 넘어갔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올해는 좀 다시 또 상황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건 기출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지 않겠다. 우리 이제 계산 문제 낼 것이다. 라는 좀 출제자들의 의도가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평균 점수 이번에 이 정도가 나왔다 하는데 사실 딱 이렇게 맞으면은 이제 110점 정도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쵸? 이게 70이고 이렇게 합치면 40이죠. 제 계산 제대로 한 거죠. 예. 110이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이 여기 지금 교시별로서 적혀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약물 치료학이라든지 여러분 더 익숙한 그런 생명약학 영역이라든지 거기서 점수를 올리는 게 조금 더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설명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한국 약사 예비시험 과목하고 해외 약대 이수 과목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외 약대는 한국 이외에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약대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비 시험 과목이 해외 약대 과목과 같거나 비슷해 보여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국과 해외 약대 교육과정 구조 이런 것들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같은 과목이라도 어떤 교육 체계 안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깊이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학 교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기초과학, 기초약학, 임상약학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6년 통합 약대 과정 속에서 이 세 단계를 연결된 흐름으로 배우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년 통합 약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학부에서 기초과학을 먼저 이수하고 그다음에 팜디 약대 4년 약대 과정에서 이제 약학을 배우는 뭐 일반적인 2 플러스 4 형태 분리형 구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는 방식에도 미묘한 차이가 생기죠. 예를 들면 같은 과목이라도 이제 한국에서 기초 약학전의 기전에 더 무게를 둘 수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임상 적용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교육과정의 구조가 이제 내용의 깊이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뭐 영국이나 호주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점들이 좀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영국과 호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4년제 통합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기초부터 임상까지 전부 이수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일부 과목이 빠지거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해당 국가 출신 약사님들한테는 약사 예비 시험 준비에 있어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공부하셨던 간에 본인이 배운 과목하고 이제 그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과목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합격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사님들이 이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미국, 이제 지금 이 국가들은 이제 그동안 5년간 약사 예비 시험 응시자 국가를 나눠보면 제일 많았던 분들이에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약대 실제 교육 과정 그리고 약사 예비 시험 과목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겹치는 부분과 이제 반드시 메꿔야 될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약대 이수 과목까지 약사 예비 시험 과목부터 이제 쭉 국가별로 비교해 볼게요. 김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좀 빠르게 이제 돕아보도록 할게요. 봐야 되는 게 한 4개 정도, 이제 4개국이 있어서, 아까 설명을 제가 과목별로는 드렸기 때문에 그건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저 이제 미국에도 잠깐 한 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미국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당시 경험을 빗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메디시널 케미스트리라고 의학과학을 이렇게 배우고는 있는데 깊게 안 배우죠. 여러분 아마 여기서 각 나라 여러 어느 나라 출신을 제가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물론 언제나 학교 바이 학교 다른 거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미국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양 국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인상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예. 뭔가 약사하면은 떠오르는 딱 그 이미지에 초점에 맞춰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 교육 과정들이.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SAR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아냐 모르냐. 뭐 저희가 뭐 아세트아미노펜 쳐볼게요. 아세트아미노펜 구조를 딱 떠올려 보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벤젠구리를 어떻게 바꿨을 때 이게 뭐 덜 아프냐, 더 아프냐, 오래 가냐, 적게 가냐를 안다고 해서 그거를 현장에서 써먹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학화학이 그렇게까지 프랙티컬한 과목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게 R&D를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R&D를 하는 그런 연구원이 아닌 이상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한국은 좀 다릅니다. 실정이. 한국은 거의 모든 과목들을, 물론 한국에서도 이 과목을 더 현장에서 많이 쓴다, 더 중요하다, 강조하는 과목은 있지만, 그게 시험에서까지 그게 완벽하게 적용되진 않아요. 꽤 포션이 작지 않게 이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사로서 현장에서 프랙티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조금 더 약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구권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과목들도 꽤 비중 있게 배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제약, 약동학이 아까 약제약 안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약제약의 한 단원이
이제 약동학입니다. 이렇게 따로 쓴 이유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서 가르칠 때도 많이 따로 가르쳐요. 한국 교육과정에 보시면은.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게 포함이 된다. 약제한 포뮬레이션 혹은 컴파운딩이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PK/PD가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약동학, 약역학까지가 PK/PD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두 번쯤 이렇게 약간 지려밟고 개념을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약학, 다시 한번 독성학 예방약학 안에 포함이 된다. 어떤 학교에서는 톡시콜로지를 가르치는 곳도 있고 안 가르치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까지 중요도 높게 다뤄지는 과목은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약학대학에서 가르쳤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체 병태 생리학. 가끔 이 미국에서 오신, 저도 이제 당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약대를 다녔던 제 동기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를 이제 봤는데, 거기서 공부한 친구들 보면은 내과에서보다 나은, 물론 이제 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웬만한 내과에서보다 나은데 싶을 정도로 뭐랄까요? 약물학의 조예가 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은 이 패솔로지, 거의 뭐, 저희가 제가 미국에서 약대를 다닐 때, 가장 처음으로 공부를, 이렇게 임상 쪽으로 했던 가장 두꺼웠던 과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약간 용어를 바꾸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진짜 전문 용어들은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써주기 때문에 나라에서 내는 시험은. 그래서 그것조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대생리학, 피지올로지, 패솔로지 말씀드렸고요. 약품 미생물학, 면역학, 요거를, 저도 여기서 들었었는데, 이게 미생물학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미생물 종류를 막 달달달 암기시키진 않고요. 한국은 그걸 달달달 암기시키거든요. 예, 면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사이토카인 종류들, 케모카인 종류들을 막 달달달 암기하고, B셀, T셀 매추레이션 과정들을 달달달 암기하고, 그런 느낌으로 배우진 않았었어요. 예, 물론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는 그러니까 약간 그 인더스트리얼과 파머시랑 이렇게 좀 그 생명약학 중간 그 어딘가 있는 느낌으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이고 약국 실무 실습 뭐 이거는 다시 몇 번 더 강조하면 입 아프겠죠.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그 현장 중심의 그 실습이 너무나도 중요시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것들은 가볍게 씹어먹는 과목입니다. 미국 약사님들께서. 그래서 이건 제가 굳이 더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약리학, 약물학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파마콜로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병태생리학이랑 생리학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거의 그것도 미국 약사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과목이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치료학 넘어갈게요. 당연히 중요하고 다 잘하시죠. 합성 기초, 이거는 사실상 1, 2학년 때 막 배우거나 뭐 1학년 때 이제 2 혹은 2학년 때 이렇게 1년 딱 올고 원투 배우고 넘어가고 기억 속에서 잃어버리시죠. 네, 이제 여기 파맥스에서 다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괄호치고 유기화학이라고 전 적고 싶어요. 유기화학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약품생화학, 바이오케미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화학처럼 약간 글라이콜라이시스,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글루코스 함께 넣으면은 물 몇 개 나오고 이산화탄소 몇 개 나오고 ATP 몇 개 나오고 지금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딱 그 정도 공부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 NADPH인가요? 그런 게 막 어느 과정에서 한 개 나오고 몇 개 나오고 NADP가 몇 개 나오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짚고 이제 시험에서 한 번쯤 딱 짚고 나중에 머릿속에 다 까먹는 그런 과목이어서 이것도 다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학학 사실은 이제 이거는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피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국처럼 빡세게 공식화된 것들을 막 달달달달달 공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좀 기억합니다. 이 과목은 제가 미국에서 다 수강을 하고 오진 않아서
완전 세부적인 개념까지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제 선배들 공부하는 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래서 다시 여기서 새롭게 공부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목 설명은 아까 앞에서 다 했고요. 생략학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뭐 내추럴 프로덕트라는 과목이 없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생략이라는 거 동양에 좀 약학이잖아요. 동의보감, 잠깐만 이쪽에 있는 본초 이쪽이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합성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가르치지 않고요. 의약품 분석학, 어널리틱 케미스트리, 요거는 약간 분석학 쪽으로 배우진 않지만 저기 아까 그 NMR 사용법, 뭐 LCMS 사용법, IR 사용법 요거를 그 올고 레버토리라고 해서 그 실험 과목들 하나씩 있잖아요. 꼭 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잠깐 아주 그냥 맛만 살짝 보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거 안 하는 학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 제조 시험법은 아마 미국에서 뭐 들어보셨으면은 GMP라고 이제 슬쩍 들어보셨을 거고 사실 과목까지 혹은 편성해가지고 뭐 넷플릭스 시험 보시잖아요. 미국 약학국시.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과목이고요. 양호행정 없겠죠. 우리나라 시스템인데 당연히 미국에서 배울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사성이 높은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다. 네, 그래서 연계 일부, 네, 그리고 고유 과목이 있다. 눈으로 그냥 쓱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시간을 사실 뒤에서 기출 쪽에서 좀 더 많이 쓰고 싶어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국 쪽인데요. 영국은 이제 저도 약간 3년 동안 여기서 이제 일해 오면서 또 이제 전해 들은 거랑 약간 눈동냥을 어깨 넘어 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맥스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차이점을 많이 봤는데 좀 과목들을 합쳐놓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과목 조금, 저 과목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영국 쪽, 유럽 쪽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더 교육 과정이 짧아서 그런가 이렇게 여러 과목들을 합쳐놓은 과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한데 합쳐놔서 약간 임상 쪽에 적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배운다든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서구권에서 좀 더 임상 쪽에 집중해서 배우는 경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워도 이거를 당장 임상 쪽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가지고 선별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네, 여기서도 이제 SER 정도 맛보고 NMR, IR, 매스의 그 원리 정도 배우고 넘어가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약작은 조금 더 들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이 파마코키네틱스, 뭐 PKPD를 알아야지 몸 안에서 이제 약이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포뮬레이션 혹은 컴파운딩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포뮬레이션 사이언스 여기 적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의약품 분석학 앞서 말했듯이 약간 좀 이제 그냥 분석하는 개념 정도 여기 보시면은 신약 개발이나 품질 관리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좀 활용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예. 약간 한국은 하나의 좀 과목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 전문 분야도 있고 전문으로 전공하신 약학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좀 이쪽은 약간 이제 하나의 신약 개발하는 도구 과정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물학, 약물 치료학.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영국에서도 이거는 이제 자세히 배우겠죠. 영국에서도 약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화, 아까 앞선 그런 과목들과 좀 연계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좀 도구로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로서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영국 약대 출신 분들께 설명을 하실 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를까지를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략학 뭐 사실상 거의 없죠. 거의 마찬가지로 동양의 약학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자세히 공부를 안 하고요. 아마 암기하실 때도 많이 괴로워하실 겁니다. 이제 미국, 영국, 독일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생략학 공부하실 때 좀 앓는 소리를 많이 내셨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고요. 네, 저도 단순한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없는 과목이다. 다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이제 너무 유명한 처형물 시약 같은 거는 한 번쯤 다루고 그냥 그 정도 다루고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빈카 알칼로이드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디곡신.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만
다루더라, 영국 약대에서는. 인체 병태 생리학, 요거는 그래도 당연히 꽤 공부하고 오시는 것으로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약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람 몸을 알아야 되고, 이제 서양 쪽에서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덜 하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덜 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실무 실습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강조하는 곳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장 실습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오시는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성학, 요거는 이제 공부를 또 가르치는 곳도 있고 뭐 아닌 곳도 있고 뭐 하긴 독성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독성이랑 좀 그쪽에서 말하는 독성이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여러 물질들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독성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원리를 공부한다면은 거기는 이제 좀 더 윤리 쪽 이거를 많이 뭐 약 모든 그 명언 있잖아요. 모든 약은 많이 먹으면은 예, 그러니까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농도의 문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명언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독성이고 적게 먹으면 약으로 어떻게든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좀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좀 트렌드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 영국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 예비고사를 준비하실 때 좀 고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과목들이 좀, 일단 분류부터 막 합쳐져 있고 막 짬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세우는 것부터가 좀 장벽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다시 공부하는 과목도 많고 더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목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장벽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호주인데요. 호주는 제가 느끼기에 약간 그 미국과 어떤 그런 한국 사이의 어딘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물리약학이나 뭐 의약품 분석학을 완전 날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호주 같은 것들은 요런 내용들을 꽤 중요하게 다루고 넘어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혹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이점들이 있다. 서구권보다는 약간 더 동양권에 살짝 섞인 느낌. 합성학 기초 의학과학도 딱 그 사이 정도? 그래도 왜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제가 의학과학 전공이다 보니까 의학과학 합성학 유기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히트 리드 캔디데이트 구별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호주 쪽 분들은 그 정도는 들어보시고 SEI 정도는 들어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생화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면역학도 면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호주에 계신 분들. 양리학, 병태생리학, 약물치료학까지도. 그래서 요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다른 유럽 쪽 그쪽들보다는 공부하시는데 수월함을 느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무약학, 생약학, 뭐 대체의학, 항상 이 생약학, 이제 사실 서구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도죠. 저희가 동양약학을 바라볼 때 대체의학 정도죠. 약간 하나의 동등한 그 좀 이렇게 레벨로 바라봐 주기보다는 이제 한국은 왜 아플 때 어르신들 아플 때 한의학 찾아가는 한약방 찾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 방법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 방법 정도로 해보자라는 약간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많이 빠져있는 이제 그 정도 시선으로 한 번쯤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허브 제품 같은 것들. 이 정도. 실무약학,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요하게 공부하겠고요. 네. 독성학, 마찬가지로 예방약학이라는 과목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네, 독성학으로 다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동태학 같은 것들, PK, PD,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이제 ADME 그죠? PK, PD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ADME 이런 내용들을 또 꽤 빠삭하게 공부하고 오신다는 그런 알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사실 결국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이게 뭐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출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얼마나 빡세게 공부를 하셨었는지가 결국 관건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 시험에 유리해, 우리나라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알아.
아니라 결국엔 이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호주가 약간 미국과 어떤 우리나라 사이에서 약간 더 그 인더스트리얼 파머시를 조금 더 공부하더라.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본 쪽인데요. 일본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약학 교육 과정이 일본 약학 교육 과정의 영향을 받은 거라서요. 사실상 똑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물리학학, 아까 서구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과목들을 이 물리학학이라는 과목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깊게 공부해요. 우리는 이제 요 연력학제 1, 2, 3법칙 같은 것들을 약간, 이제는 이제 수능 세대로 바뀌었죠. 근데 피트 세대 때는 약간 피트에서 다루고 약학 본과에서는 다시는 다루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서는 쭉 6학년까지, 6학년이 아니라 저기 그 일본 국가고시까지 쭉 공부해서 거기서 시험까지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더 넓게 공부하시는구나. 이 시험에서 많이 유리하시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학 기초나 의학과학도 화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굉장히 유기화학에 대한 내용을 깊게 공부하시는 인상을 받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일본 약사님들의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대화하고 막 상담 같은 거 하면서 이 정도 아시면은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이게 아마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느끼실 거예요라고 상담을 해줬던 경험으로 자료도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덜 두려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분들은. 네, 생물도 이제 생물이라는 과목으로 이런 과목들을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개념으로 공부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 이분들의 특히 일본 약사님들의 장벽은 언어입니다. 언어. 네, 언어라서 이제 시험은 항상 우리나라 말이랑 뭘로만 적혀 있죠? 영어로만 적혀 있어가지고 요거 장벽을 넘는 게 아마 이런 과목들은 최대의 좀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학으로 대놓고 있습니다. 예방약학. 참고로 저희 그 예방약학 가르치는 강사님이 이제 일본 약사님 출신이셔서 이제 위생학 쪽이 더 넓어요. 심지어 예방약학보다 가르치는 범위가. 그래서 아마 그 과목을 들으실 때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 사실상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양리학, 병태생제, 약물치료학, 약제학 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과목들이고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적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세한 차이고요. 미세하다 보니까 좀 구구절절 되는 거고 차이가 없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무약학 실무약학 계속 강조했죠. 넘어가겠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 국가고시에 나오는데 예비고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다수의 과목들이 우리나라랑 많이 겹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점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그 장시간 설명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설명의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약사 예비 시험이 해외 약사에게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쉽게 여기서 말을 줄여서 설명드리면은 교육 과정이 달라요. 외국 약대랑.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부할지가 애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이 생략 같은 거 예시를 다시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시험 범위는 이 책 전체 다입니다. 여러분들 17과목 혹은 18과목을 공식 범위에 맞춰서 다 준비하면은 장담컨대 1년, 아니 2년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현명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범위를 딱 정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좀 계속해서 그 관례적으로 내는 범위까지만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정해드릴 거고, 범위는.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사실. 공부를 안 하세요. 사실 정말 열심히 해서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번에 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으신 분들, 불합격하신 분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어디까지 투자를 했냐,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라고 반출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공부를 중간중간에 쉬거나 좀 한두 달 포기했거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지수 문제라고 했는데 그냥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학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 질문이나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딱 점 찍어서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멱살 잡고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스스로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합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드리는 자료라도 다 소화가 일단 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설명의 그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맥스를 기준으로 해서 역대 합격자들의 약사 예비 시험 공통적인 합격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합격 전략과 시험 전까지 합격 루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아까 뭐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랑 일관적인데요. 혹시 이거 다음 루틴부터 바로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4사이클, 이제 요건데요. 요거랑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1시간째 넘게 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게 이제 다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 필요하냐, 얼마 필요하냐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수험생처럼, 그러니까 내가 누구처럼 그 뭐 수능 공부하는 사람처럼 공부하겠다. 아침에 시간 맞춰서 8시에 띠디딕 울려서 일어나고 식사하시고 9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11시, 저녁 11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예, 아니요. 일단, 전장에서, 네,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통 150일에서 200일이 필요하거든요. 네, 200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인 분들은 이제, 이 150일, 200일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할 충분한 생각을 하는데 일하시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9시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지금 거의 뭐 28분 계신데 9시부터 6시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퇴근해가지고 7시에 집에 도착해요. 뭐 7시 혹은 6시 반 씻고 밥 먹고 와요. 몇 시 되죠? 8시예요. 혹시 8시에 도착해서 집에서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주무시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존경받아 마땅한 거고요. 이거 기준으로 이것 어쨌든 이 시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남은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3 혹은 4로 나눠도 어, 그 시간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적용을 하실 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과목들마다 좀 데일리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매일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 아까 단순 암기 과목들 있잖아요. 막 생략 같은 것들. 이거 약간 영어 단어 외우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가 중요한지도 약간 특정을 못 짓는 거고 생각 같은 것들이 대사회로 외우는 것들 약간 몽환에서 막 글라이콜라이시스라든지 크랩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대사회로도 있죠. 그다음에 합성학은 이제 요건 이제 구조를 암기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제가 등록하시면은 OT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데일리가 있어요. 뭐 약물 치료학은 사실 저희가 위로 올려서 무조건 매일 공부하세요라고 강조를 해도 중요도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이미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약물 치료학을 뭐 저보다 아니 이미 뭐 한국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매일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어느 실력이다를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가 당장 아무나 짚으셔서 혹시 당뇨병 가이드라인 읊으실 수 있으세요? 혹은 고혈압 가이드라인 읊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읊을 수 있다. 뭐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매일 공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알 수 없잖아요. 너 실력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 4사이클을 돌리자. 요건 이제 뒷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매일 공부하시는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을 하면은 그냥 모든 과목을 다 한 번 다 공부한 거예요. 이게 보통 8주에서 한 10주 정도가 걸립니다. 8주에서 10주.
근데 이건 이제 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이긴 해요. 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걸릴 겁니다. 지금 7월인데 시작하면은 아마 올해 말에 끝나면 다행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내년 초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이클 돌리자. 이거는 본인의 그 공부 스케줄에 맞춰서. 근데 언제까지는 돌려야 된다? 내년 초까지는 돌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까지가 힘들어요. 이게 딱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시면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이클부터 약간 좀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공부를 좀 했구나. 뭐지? 나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는데? 그다음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클은 그냥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이클까지는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좀 안전합니다. 아마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은 요게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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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설명의 마지막 순서로 이제 파맥스의 2026년 내년 예비 시험 합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파맥스의 체계적인 솔루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맥스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히 서비스를 나열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방식은 아니고요. 합격에 꼭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한 네 단계 통합 솔루션 이렇게 저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전용 강의로 이제 필요한 지식의 기초를 탄탄히 쌓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파맥스만의 1대1 튜터링을 통해서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 완성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밀착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 네 번째가 이제 그 1대1 담임 선생님 그 멘토링을 배치해서 이제 그 학생별로 개인별 맞춤 전략도 세우고 수험 생활 전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맞물려야 확실하고 효율적인 합격이 가능해진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그 이 통합 솔루션의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모든 학습에 기반이 되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파맥스의 온라인 강의 핵심 철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확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 과목을 뭐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 파고들진 않고요. 모든 이론과 세부 내용을 이제 그 빠짐없이 가르치는 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또 낭비하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 내용을 고르는 기준이 단 하나인데 출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예비 시험 뭐 이런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정제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맥스가 추구하는 전략적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컨텐츠, 저희 그 강의의 컨텐츠의 질이고요. 양보다 질,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을 덜고 약사님들이 진짜 집중할 만한 어떤 지점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학습의 양이고요. 시험에 필요 없는 이론,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제외하고 합격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약 300강 커리큘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김 선생님 그 해외 약사님들 중에서 이제 그 저희 상담하다 보면 파맥스의 인강의 양이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아까 초반쯤에 말씀드렸던 뭐 합격 점유율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사실 다른 학원을 해봤자 네, 몇 군데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딘지 아실 텐데 그 거기서 합격률 제공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공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전체 응시생이랑 합격자 수가 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예측되는 합격률이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저희가 아까 19%였나요? 네. 그 음, 정도였고 다른 곳 예측되는 게 아무리 높아봤자 20% 초반대가 넘을 수가 없어요.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 양 비교했을 때 사실 19%나 20대 초반대나 거기서 거기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양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월등히 작은데 그렇게 또이또이한 결과가 나왔으면은 뭐 당연히 결과적으로 어디가 더 나을지 판단하는 몫은 네. 그건 이제 여기 계신 약사님들께서 판단하실 거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론적부터 공부를 안 시키는 이유는 원론적부터 공부를 시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공책 보셨죠? 그거를 다 가르치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제공을 했을 때 저희가 가진 이점들은
사실 오히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유기화학을 가르칠 때 많이 PT 때도 저는 과외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그때 가르친 것보다 지금 가르치는 양이 절반 이하예요. 근데 다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제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와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하는데 심리적 압박도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마케팅 요소로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 이만큼 제공한다. 많이 제공한다. 우리 돈 대비 많이 주니까 돈 더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학생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공부를 할 때. 이만큼을 소화를 했을 때 이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소화해야 되는 양을 더 비대하게 키우면서 학생은 손해를 보고 학원 입장은 마케팅 요소로서 더 이득을 보고. 근데 그건 솔직히 저는 윤리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뻔히 이 내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은 걸 알면서 그 내용을 마치 더 뭔가 준다는 듯이 마스킹,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이렇게 블러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원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줄리 약사님께서는 작년 예비 시험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합격 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돌이켜 보시면 하맥스의 인강 어떤 양, 질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배포했던 수업 자료의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솔직하게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자료 양이 주변에서 먼저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 들은 것보다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걸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빠르게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반복 학습하고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 강의만 듣다가 내용 숙지가 안 된 채로 시험 보고 떨어진 경우를 실제로도 좀 봤었고, 저 역시도 자료가 너무 많았으면 끝까지 다 보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적당한 분량과 그러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자료 덕분에 시험 직전에 내가 뭘 아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정리가 된 느낌이 들었던 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그 파맥스의 인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이제 합격 어떤 그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제 접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전략적 학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연히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이제 학습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는 모든 어떤 디바이스에서 다 지원이 되고 이제 뭐 바쁜 약사님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그 약사님들 스케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파맥스의 전략적 학습 철학이 다른 학원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표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뭐 단 이제 여기 보이시는 A 학원, B 학원의 어떤 강의 시간이나 분량은 뭐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는 어떤 수치 비교라기보다는 교육 철학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개념적인 어떤 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맥스의 학습량이 타 학원에 비해서 훨씬 컴팩트해 보여지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내용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이제 전략적 효율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맥스는 모든 걸 다 다루는 학문 중심의 방식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정제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선생님 여기서 이제 그 저희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적지 않은 약사님들, 해외 약사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목별 핵심적인 부분들로만 어떤 인강을 진행이 된다면 본인은 이제 기초가 아무것도 없다, 아는 게 없다. 근데 이 상황에서 기본부터 학습을 희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너무 과다하게 압축 써머리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좀 압축을 했다고 해서 기본을 아예 안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다 보니까 기본을 안 가르치고 중간에 건너뛰었다라고 오해하시는 거지. 저도, 그러니까 제 강의 초반 부분 보면은 이제 원소 주기율표부터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원소 주기율표가 기초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겠죠? 유기화 가르치는데 사실 원소 주기율부터 가르친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저도 보면은 기초부터 가르치고
그 기초 중에서도 약간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다? 좀 상대적으로 출제 확률이 덜하다 한 부분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느낌이지, 절대로 저희가 막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 있는 내용들까지도 이건 기초니까 하지 마,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무리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유기화 혹은 합성화 기초라고 제가 계속해서 똑같다고 강조를 하는 게, 제가 유기화학이라고 하니까 합성화 기초 중간 단계가 왜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고, 이렇게 합성화 기초라고 하니까 자기는 유기화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이걸 들으기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여러분들 기초부터 저희도 필요한 건 다 가르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줄리 약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작년에 직접 김 선생님 음, 강의를 듣고 음, 공부를 했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심한 내용까지 다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마다 헷갈리는 포인트나 약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완벽한 강의는 애초에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맥스의 그런 튜터링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예비 시험 준비 목적은 저희가 막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의 목적은 학문을 깊게 파는 게 아니라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저는 이론 강의를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그런 핵심만 빠르게 훑고, 기초도 기초도 대로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딱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더 깊게 파고, 자기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부분이 비어 있구나, 이 부분이 잘 모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튜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 메우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뭐 자료 부재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료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드리는 자료들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튜터링에 들어오셔서 더 요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에 드린 자료조차도 소화를 다 못하고 시험 현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열에 한 8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저희 자료도 절대적인 양에서는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적게 느껴지신다면은 우선 저희가 드리는 자료를 먼저 공부를 끝내고 거기다 덧붙이는 식으로 저희가 충분히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저희한테 오셔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맥스에서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개인 맞춤 솔루션. 방금 줄리 약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1대1 온라인 튜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이 튜터링의 이제 핵심이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누가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대1 튜터링을 진행하는 튜터님들은 과거에 여러분처럼 이제 해외 약사로 예비 시험을 준비하셨던 직접 합격한 해외 약사 출신으로서 이제 선배 약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줄리 튜터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1대1 튜터링을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한국 약대를 졸업한 한국 약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합격 경험 이런 것들이라든가 검증된 노하우 이런 것들 이 과정에서 튜터링에서 같이 담겨서 이제 그 튜터링을 원하는 수강생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이 튜터링의 두 가지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첫 번째가 이제 지식의 격차를 메꾼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춤형 설명과 해설로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전략의 방향성을 잡는 것인데, 단순히 이제 Q&A 질문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제 학습,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하고 이 학생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같이 튜터 선생님과 그다음에 저희 수강생이 함께 설정하고 타임라인까지 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 속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합격 루트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실제로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 1대1 튜터링을 진행해주고 계신데, 이 튜터링 시간에 이제 학생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제 튜터링이 이루어지고, 이제 튜터링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튜터링 내용은 뭐 제 과목에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막상 들어오셔서 여러 내용들을 물어보셨을 때 혹은
이제 멘탈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길을 잃었다.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해본다면은 어느 부분을 건드렸을 때 제일 확률이 높겠냐, 이런 것도 질문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로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아요. 맞고, 그것에 좀 만족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진작에 연락을 안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도 연락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줄리 약사님께서는 이제 작년 예비 시험에 수석 합격하실 때까지 그 전에 이제 학습을 파맥스 통해서 하시면서 실제로 튜터링 프로그램, 튜터링을 신청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셨었을 텐데 그때 얼마나 도움이 되셨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아, 네. 저는 튜터링 덕분에 공부 방향을 훨씬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뭐 너무 과목도 많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었는데 그때 튜터 선생님이랑 1대1로 제 상황에 맞는 과목별 전략을 세워보면서 그때부터 훨씬 공부가 수월해졌어요. 특히 어려운 과목은 그냥 강의만 반복해서 듣기보다는 튜터링 시간에 이 개념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중심으로 같이 연습했었던 게 아는 것을 출력하는 그런 연습에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생긴 오답 패턴이나 헷갈리는 개념들을 튜터 선생님께 질문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점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 제가 튜터링을 진행할 때 학생의 상태를 같이 진단하고 그에 맞는 공부 방향을 잡는 것을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파맥스의 세 번째 그 프로그램, 밀착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밀착 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매월 이제 문제풀이 해설 라이브, 저희는 이제 문풀 라이브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8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각 과목별 이제 파맥스에서 지정하는 커리큘럼대로 운영하고 있고, 파맥스에서 매월 지정하는 과목에 대비해서 이제 문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온라인 줌 라이브 해설을 통해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전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2회독 이상 하면서 같이 또 점검하는 시간, 물론 이제 문풀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4월과 5월에는 전 과목 3회독, 4회독 이렇게 해서 내년 6월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다 같이 파이널 모의고사 2회를 진행하면서 점검하고 라이브 해설 강의까지 진행을 합니다. 김 선생님, 여기서 이제 그 파맥스의 문제풀이 라이브 진행됐던 과목들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8월부터 2월까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렇게 배치된 이유는 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화학 관련된 과목들을 먼저 배치한 이유가 뒤로 갈수록 사실 여러분들 암기 과목을 더 많이 까먹잖아요. 이게 이해 위주의 과목이랑 좀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산업역학이랑 생명역학을 나눴던 이유가 생명역학은 더 암기할 게 많고 그 산업역학은 누가 봐도 약간 더 이해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나눈 거고 상대적으로 좀 암기 위주의 내용들을 뒤로 배치하는 게 뒤로 갔을 때 더 덜 까먹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배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춰서 좀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시거든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아니라 막 10월에 들어오신 분들, 11월에 들어오시는 분들, 12월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뭐 좀 과목의 순서를 유기적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또 어차피 문제 풀고 나서 다 영상을 제공을 저희가 녹화를 따서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꼭 그 당일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뭘 하면 좋겠지만. 예,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난 이 과목 먼저 공부하고 싶어. 그럼 그것부터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맥스의 밀착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두 번째로 이제 그룹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데 수강생 약사님들의 이제 그 약사 면허 국가 어떤 매주 평균 학습 시간, 학습 스타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같은 요소들을 분류해서 이제 유사한 수강생들 간의 그룹으로 그래서 그룹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맥스에서 학생별로 제 전담 멘토를 배정해서 학습 외적인 부분, 특히 이제 멘탈 관리,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외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멘토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하맥스의 이제 교육 전문성은 이제 한두 명의 스타, 튜터, 이런 쪽을 통해서 과목별로 최적화된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저희 이제 현재
모든 이제 과목을 이제 7명의 튜터가 나눠서 책임지는 분업화된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과목마다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죠. 그래서 튜터진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각자의 장점을,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이제 역할로 나눴는데, 한국 약대를 졸업한 튜터 세 분이 국내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약학 지식의 정통성, 이런 것들, 이런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본과 미국 약대를 졸업하신 실제로 약사 예비 시험과 약사 국가고시까지 모두 다 경험하셨던 그 약사님들이 이제 또 과목들을, 그거에 맞는 과목들을 나누어서 실전 노하우까지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인체명태 생리학 같이 약학보다 의학에 가까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의대 출신 선생님이 직접 또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파맥스의 수강생이 한 곳에서 이제 한국 약대 정통성, 합격하신 선배들의 이제 실전 경험, 의학 전문가의 깊이 이런 것까지 유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진짜 의미의 팀 시너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파맥스에서 과목별로 여러 튜터님들이 나눠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김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강점을 넘어서서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 약사님들이시잖아요. 해외 약대를 졸업 예정자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인데,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과연 이 약대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목들을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할 수 있냐? 불가능해요. 사실 누가 됐든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유기화학의 깊은 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적성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많이 뛰어났어요. 근데 저는 생물 쪽은 진짜 많이 못했거든요. 암기하는 것도 싫고 약물 치료학 같은 거 뭐 뭔지 내가 이걸 왜 외웠는지 모르겠고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과목은 딱 잘라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적성이 있고 난 이 과목들을 가르치는 게 뭔가 이분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는 과목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들만 가르치겠다고 전 학원 측에다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고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전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어떠한 그 강의판에 가셔도 한 강사가 수학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떠한 강사가 화학 가르치고 생물 가르치는 강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능히 그래야만 하는 이렇게 딱 포맷으로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줄리 약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튜터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도 다 다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자료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과목별로 이제 다양하게 도움을 받아볼 수 있고, 또 다양한 팁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파맥스의 다양한 출신의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의 모든 순서는 끝났고요. 이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파맥스의 메인 튜터 선생님, 김 선생님께서 이제 내년 약사 예비 시험 준비하시는 약사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다들 뭐 2시간 넘었는데요. 네, 다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부하면은 돼요. 저희가 드리는 자료들을 전부 다 소화시키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지 다 소화시키는 분들 치고 제가 떨어진 분들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소화하셔서 학교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리 약사님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경험하셨던 입장에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지금 시기에는 막 공부를 막 엄청 오늘부터 막 10시간 이상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부 습관을 점차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으로서 피해야 될 생활 패턴 같은 것들, 늦잠이라든지 뭐 아무 계획 없이 생활하는 거, 뭐 또는 과도한 SNS나 외부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언제든지 공부가 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리고 내가 뭐가 궁금한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1대1 튜터링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과목별 공부 방향이나
접근 방식을 미리 잡아보는 것만으로도 혼자 헤매는 시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저희와 같이 가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김 선생님하고 줄리 약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내년 약사 예비 시험 이제 합격하는 날까지 준비하고 이제 학습하는 모든 것들이 참, 지금으로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도 또 불합격되셔서 이제 내년 시험을 또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화면 하단에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파맥스에서 현실적인 전략 그리고 실행 가능한 설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